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 역전의 역전, 그리고 또 역전. 피말리는 개표 여정 끝에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곧바로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불복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고립돼가는 모양새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주로 이제 얘기 나눠야 될 사안은 이 결과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질 텐데요. 그 전에 두 분께 이거 뭐 사실 지금 어떤 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또 하기 때문에 최종 어떤 결과에 대한 총평을 들어보겠다 이런 질문을 지금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개표 결과가 거의 다 나온 상황이고 지금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총평을 일단 듣겠습니다. 봉 박사께서는 이번 그 2020 미국 대선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신승을 한 다음에 2017년 1월 말 취임을 전후해가지고 여론조사가 이미 실시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했는데 그때 다시 제가 찾아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나온다면 20%차로 압승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는데 3월부터 미국에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여름을 지나면서는 트럼프 심판론이 제기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서 조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 선거인단 숫자에서 이제 47대 대통령이 된 것이죠. 예. 이게 흥미 위주로만 볼 수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 상황이라는 게 미국인들 사이 어떤 갈등을 확인했던 대선이기도 하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서요. 우 박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사실 표차를 보면 한 400만 표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당시 후보의 한 300만 표 조금 안 되게 앞섰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패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선거에서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것을 근거로 볼 때는 바이든 후보가 꽤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봤는데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후보와의 표차보다 한 100만 표 정도 지금 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연설에서 본인이 이제 7,400만 표 이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뭐 지금 집계상으로는 이제 7,500만 표를 넘어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7,100만 표를 넘는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도 이 정도 표를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결국 코로나19가 변수였다라는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바이든이 대선 승리가 이제까지 이어진 그 배경들을 좀 짚어보면 결국 승리의 원동력이 러스트벨트였다. 러스트벨트 세 곳에서 모두 막판 역전승을 거두면서 특히나 그 펜실베니아에 집중했던 그 공략이 먹혔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승리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과연 그 러스트벨트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냐라고 보기에는 사실 표차가 좀 너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길 때도 미시간주는 한 0.3%,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는 한 0.7% 정도 이겼는데 이번에 미시간주에서는 한 2% 정도 바이든 후보가 이겼지만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에서는 한 0.7%, 0.6% 정도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 그때도 이제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롬니 후보 간에 꽤 치열한 선거였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 후보를 이길 때는 이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에서 한 뭐 7%에서 10%까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과 지금 2020년이 전혀 이제 다른 러스트벨트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얻었던 표와 좀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의 결과를 보면 러스트벨트의 과연 민심이 완전히 바뀐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유권자들이 그래도 조금 더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래서 이 러스트벨트에 승리했다는 것만으로도 러스트벨트의 민심이 완전히 민주당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올해 결과가 너무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당선인인 바이든의 경우에는 정권 인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지금 대선 불복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던 트럼프에게는 어떠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뭐 불복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밝히는 자신의 의지를 급선회해서 좋아, 그럼 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선택의 그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요. 조 바이든. 예. 부통령으로서 47대 부통령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 말고는 사실 선택지가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릭 트럼프 아들이 트위터에 내고 그 많은 공화당원이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하면은 2024년에 후회할 것이다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를 했지만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바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1월 5일에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2석을 놓고 이제 다시 또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계속 고수를 해서 공화당으로부터 민심이 정말 등을 완전히 돌린다면은 조지아주도 이번에 경합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최종 집계는 안 나왔지만 바이든 후보가 신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점점 이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공화당에 반감을 가지게 된다면은 상원의원 한 석도 아니고 2석을 다 민주당에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상원에서 48대 48로 민주당 공화당이 동수가 되거든요. 그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 타이브레이크 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가 된다면은 공화당은 백악관뿐만 아니라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민주당에게 내주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야심찬 계획이었던 블루 웨이브, 민주당의 당 색깔이 파란색이죠. 블루 웨이브를 완성시키는데 오히려 도와주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당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라는 인물을 지킬 것이냐. 트럼프는 공화당의 핵심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대선 나오기 전에 민주당원이었어요. 그 계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랑 비슷하냐면 이제 2016년 말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여당의 멤버들이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 초반에는 굉장히 그 거리를 가깝게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 거리두기에 나섰지 않습니까? 탄핵표도 국회에서 통과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지금 공화당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책 비교해서 설명을 이제 쉽게 해주셨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공화당 차원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봉 박사께서 해주셨어요. 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게 트럼프가 급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세요? 글쎄요, 지금 또 이제 본인이 한 말이 있는데 또 뭐 그런 게 없었다는 듯이 뭐 인정한다라고 하기는 뭐 본인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아니면 그 뭐 아들들의 입장을 봐서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그냥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상황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인이 이제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그 연방 대법원으로 이제 소송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연방 대법원에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아직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송들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법률적으로 아무런 대항 수단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럴 경우에는 그게 뭐 승복이 될지 아니면 뭐 마지못해 이제 뭐 더 이상 대항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본인이 승리했다고 우길 그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지금 어제 바이든의 승리 소식을 골프장에서 들었다라고 전해지고 그 다음 날도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왜냐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제 대통령에게 있는 면책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연인으로서 트럼프가 많은 이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이제 맡게 될 텐데 거기서 정말 실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형사 쪽의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회사인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이 그동안 자기 자산 가치를 조작해서 부정이득을 취득했다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에서는 성추행 사건도 두 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이 이제 기소가 되고 이제 재판에 들어가고 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정말 개인으로서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러시아 선거 조작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때 뮬러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던 폴 마나포트와 조지 파파도플러스는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러시아 선거 개입 스캔들에 대해서 새로운 증언을 하거나 FBI 조사가 시작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대 범죄에 기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면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기 전에. 그래서 조금 후폭풍을 막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 사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트럼프라는 독특한 인물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는 모르죠. 혹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치면 검찰총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수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FBI 국장인 크리스 레이를 임기 마치기 전에 파면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FBI가 자기를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FBI 국장의 임기가 10년입니다. 근데 이 레이 국장이 2017년 8월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 국장을 파면을 했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시 임명을 하면 오히려 레이 국장의 임기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새로 10년을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클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정말 자기 가족 그리고 스스로에까지 행사하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런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학자들도 이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헌법의 위반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토론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유례없는 일들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트럼프 대통령 개인 내지는 회사에 걸려 있는 여러 소송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뭐 그런 추측도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불복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함이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터치를 전제로 이렇게 계속 이제 나가다 보면 바이든 측에서 거래를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추측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국 대통령이 이런 개인의 문제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사실 뭐 뉴욕 지방 검찰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아니면 뭐 소환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무슨 미국 헌법이나 미국 법에 대통령을 수사하지 말라거나 기소하지 못한다라는 법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뭐 실제적인 뭐 현실적인 이유로서 수사나 기소를 어떻게 보면은 좀 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발생하지만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면책특권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뉴욕 검찰이 실제로 뭐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 할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대통령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 뭐 안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방패막이 되는 것은 이제 전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가능성이 이제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공 박사님 첨언해 주시죠. 예, 그리고 법률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이제 예. 효과가 없는 것이고 예.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승복 카드로서 사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 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당신이 이야기한 새로운 미국 사회는 치유와 화해 아니었냐. 그렇죠. 그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첫째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백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예, 트럼프 예. 대통령이 어떤 또 발목을 잡는 발언을 할지 그 위험성이 너무 높은 것이고 예, 예. 두 번째는 미국 사회가 분열과 반복을 넘어서 진정한 치유와 통합, 화해의 길로 가려면 예. 결국에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이 캠페인 동안 내내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예, 예. 권력이라든지 어떤 정책 이익 때문에 이런 협상을 하고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 원칙에서 조 바이든 후보는 아직은 이릅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예. 우리나라의 그 현 정권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차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화해가 이루어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 예. 그러니까 정략적인 계산이 아니라 예. 정말 원칙에 따른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협상에 의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안 된다. 예, 예. 경제사범이면은 경제법에 따라 처벌돼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는 이 줄 소송들이 과연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저희 그 백악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불복, 승복과 관련 없이 정권 인수 작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주중에 이제 코로나 대응팀 그리고 기관 검토팀을 발족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역시 좀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부터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인 거겠죠.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구체적인 인선과 계획까지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선거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을 얼마나 잘 다루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선거가 이루어졌고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책임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임기 초기에 이 코로나 문제를 얼마나 빨리 조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제 본인의 4년 임기의 성패 여부도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되어야만 미국 경제도 이제 다시 열릴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다른 문제와 연관 지어서라도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월 20일 취임 이후 얼마나 빨리 가시적인 조치를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4년 바이든 임기 동안 어느 정도의 그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하는 예. 문제도 이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는 그 초유의 상황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고 현재 이제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대처 방식이라는 게 다른 여타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또
많은 수의 사망자 또 확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과제를 코로나로 꼽은 것이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그 차후의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요. 바이든의 첫 과제가 코로나라면 그 차후에 있는 과제들은 어떻게 좀 설정을 한다고 좀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미국 사회의 치유와 통합이죠. 그런데 치유와 통합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치유와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안정을 하고 안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미국 사회가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회복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코로나 방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제 월요일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인수위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첫 작품,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작품이 되는 것이죠. 12명 전문가로 구성되고 3명의 공동팀장이 맡게 되는데 이전에 그 서전 제너럴 의료총참은 미국의 공공의료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인 막강한 위치죠. 전 서전 제너럴이었던 비백 머피, 그다음에 데이비 캐슬러 시약청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마셀라 누에즈 스미스 예일대학교 의대 교수가 공동 의장이 될 텐데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해야지 경제 회복도 되고 사회가 치유 통합 안정으로 간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전략의 방향인데 이런 상태에서 아까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송영길 의원은 지금 빨리 미국이 특사를 북에 보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수위에는 전혀 공감을 살 수 없는 행동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집중을 하겠다고 바이든 인수위에서 일성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한국이 이야기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대북 정책을 짤 때도 한국 정부의 이야기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엇박자라는 게 극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기 정상회담이 개최될 확률이 높아지려면 한국 정부가 성공한 코로나 방역 사례를 미국과 나누겠다. 미국이 지금도 하루에 1,000명씩 코로나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도에서 봤지만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미국 내에서도 적어도 10만 명 하루에 12만 8천 명이라는 코로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방역 성공 국가로서 무언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나누고 도움을 준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환영하겠죠. 그렇지만 동맹 얘기를 하자 아니면 대북 정책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리겠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스가 정부입니다. 일본은. 일본 스가 정부가 제일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내년 도쿄 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대중국 안보 협력을 더해서 조기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다면 만약에 한국 정부가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지만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동맹과 북한 얘기만 한다 그러면 미국은 일본과 정상 외교를 더 빨리 가동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순서와 절차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미국의 일종의 선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맥락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봉 박사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과연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은 많이 두 분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일정 부분 코로나19 어떤 성공적인 방역에 대한 도움 없이 동맹,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라고 이제 봉 박사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과제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문제, 즉 코로나19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이제 봉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서 성공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미국에 좀 도움을 주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과제를 내미는 것이 어떤 외교의 순서일 것이다라고 앞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대한반도 정책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해결을 하더라도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송영길 외통위원장의 이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대한반도 문제의 경우에는 이란 핵 협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대외 문제도 다 해결한 이후에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사이에 이제 대북 정책을 이제 비교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좀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에 나설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2017년을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유엔에서 북한 정권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김정은은 sick puppy다. 뭐 병든 강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북한도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이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협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바이든 당선인이 뭐 어떤 인식을 가졌느냐,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전의 미국 상황을 보면 당시 조셉 윤 대북 정책 스페셜 엔보이가 사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라인이라는 게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어떻게 대처했냐 하면 당시 국방부 차관보인 랜디 슈라이버 그리고 필리핀에 가 있던 성김 대사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앨리스 노커 한반도 담당관 그 세 명이 이제 북한과 협상을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고만 하면 누구라도 데려다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부의 라인이 안 짜여져 있다고 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미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대북 라인이 안 짜여져 있다고 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그 정도 사람들을 다 찾아서 협상을 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오바마 때도 그렇고 경험 많은 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뭐 바이든 당선인이 김정은에 대해 뭐 나쁜 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북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현지에서 대선 불복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렸고 저희가 아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인사들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그 인물들의 면면에 따라 이제 차후에 펼칠 정책이 방향이 또 결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떤 인물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까, 봉 박사님? 뭐 바이든 당선자는 36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외교위원장도 역임했죠. 그리고 부통령 8년을 했기 때문에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인맥도 상당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주요 인사였던 크리스 쿤즈 상원의원,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차관, 안토니 블링켄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고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리고 사만다 파워스 전 유엔 대사 등이 요직에 맡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컷 캠벨, 아태 차관까지 한다면은 두 가지가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왜 한국 국방부가 한국 공무원 그 총격 사망 그리고 사체 소각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태 규명이라든지 북한의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항의가 없는가? 그렇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 결이 다른 태도의 문제를 문제시 삼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그런 경고라든지 강력한 대응은 이게 명확 관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에 대한 미국 새로운 행정부의 전략이 같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만다 파월스는 오바마 대통령에서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특보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강경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일방주의,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을 선호했다면은 다자 간의 그 연대를 통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공동 가치 중심의 그런 협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아이디어를 다시 살릴 확률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참여할 것이냐? 참여한다면 중국과의 긴장 고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전략적인 입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새로운 미국 정부,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바이든 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곧 닥칠 것 같습니다. 뭐 26일 추수감사절 이후에 첫 내각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해보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앞서서 북한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도 북미의 어떤 조정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텐데 어떤 전략들이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2018년 초부터 2019년 이제 하노이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졌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었냐라고 본다면 2018년 초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과 우리 정부가 소통을 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미국에게 전달한 것이 싱가포르와 그리고 이제 하노이까지, 물론 하노이는 결렬이 됐지만 하노이 협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역할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북한과 소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북한이 우리에게 미국에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제 우리 북한과의 협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미국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혹시 한국 정부에게는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 정부가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과 소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소통이 가능할까?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얘기 해볼까요? 전략적 인내. 또다시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무것도 북한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곤 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또 다른 전략적 인내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어떤 포용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포용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택할 확률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높은 확률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 그리고 기존에 있는 대북 경제 제재라든지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다음에 미국 단독 제재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노이 회담 결렬 때 북한이 드러낸 것은 핵을 포기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대가를 굉장히 높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을 받았던 거는 민주당으로부터 하노이 때 섣부른 잘못된 딜을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우정현 박사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그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할까는 아직 유동적이고 내년 초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1기가 출범했을 때 북한에 대해서 대화 의사를 타진했죠. 베네수엘라든지 이란, 그다음에 쿠바 같은 미국의 적대 국가의 관계 개선에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그리고 이 국가들은 호응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근데 북한만이 대화를 거부하고 광명성 2호 시험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에 광명성 2호 실험을 하고 또 제2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로선 전략적 인내 정책을 택한 것이죠. 포용 정책보다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내년 도발을 한다면 포용 정책을 살려낼 아무런 이유가 바이든 정부는 없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고 비판해온 바이든 당선인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강경 기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이냐? 계속
그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을 들은 이 취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뭐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 지도자를 여러 차례 만나서 기존에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례들이 차후에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일까요? 예를 들면 고려되겠죠. 예.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큰 실수를 함부로 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결국에는 계속 캠페인 동안에 이야기한 건 바이든 후보는 당신 그 독재자를 만나고 독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사라졌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전례가 전혀 바이든 대통령에게 영향이 없거나 예. 아니면 있다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혹시 우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이제 전략적 인내와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진전에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에 트럼프 정부 하에서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와 다를 바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북한이 협상에 나오기 전까지 미국은 기다린다로 바뀐 것이죠. 예. 그것은 이제 2019년 하노이에서 그 전까지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정상 간의 어떤 뭐 협상이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 협상을 평가할 기준이 없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손쉽게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는데 하노이에서 이제 회담이 결렬되었을 때는 이제 어떤 기준이 이미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3자 회동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 말은 실무 협상을 시작하라는 거였지 네. 정상회담을 또다시 하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북한이 실무 협상을 이제 거부하다시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 2월 말 하노이 회담 이후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전략적 인내와 같은 내용의 상태로 이미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뭐 명시적으로 택할 것이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 북한이 협상에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두 분 말씀은 요약하자면 차후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은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조 바이든 당선인의 차후 행보들 또 전망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